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저쪽, 앞에 분이. 네, 안녕하세요. 저 OBS 이정현 기자인데요. 그 장래적 그림 정책 같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그 서해안 관광객들 개발이나 화성 국제 테마파크 같은 굵직한 정책들은 이제 시장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데, 앞으로 임기 동안 주요 추진 정책이 뭐 있고 추진 전략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러프하게 조감도만 말씀드릴게요. 서해안 관광벨트가 이제 테마파크가 연계되는 거죠. 제가 아까 모두누림파크도 잘 기억 못하고 제가 사람 이름이나 뭐 이름을 다른 거는 되게 잘 기억하는데 그런 걸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먼저부터도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가 계속 화두였어요. 근데 제가 시장 경선 때부터 한 얘기가 저는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면서 지역 특화 발전이라는 특화론을 꺼냅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화성시를 저는 한 개로 보지 않습니다. 화성시를 여러 개의 시가 모여있다라고 스스로 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각각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 중에서 서해안 관광벨트라는 게 생긴 거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국제테마파크였습니다. 제가 어디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국제테마파크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국제테마파크를 유치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난 10년간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국제테마파크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테마파크라는 게 시장 한 명이 노력해서 되는 거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작년 1월에요. 국제테마파크가 내가 시장 나갈 건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학수 수영호 사장을 만났어요.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오셨어요. 와서 이런 국제테마파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도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어디에도 반대하고 절대 안 될 겁니다. 이건 뭐 수자원공사 사장님하고 인터뷰 요청해서 들으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괜히 헛고생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 공약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운이 좀 좋았습니다. 국가에서도 무언가 경제 활력을 이렇게 필요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4차 산업하고 연계된 것도 필요한데 이 부분을 생각하지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검토해 볼까에 집어넣은 거는 제가 명확합니다. 근데 이게 거기에 필요성하고 딱 부합된 거죠. 그래서 국제테마파크는 이미 거의 확정적으로 유치됐다고 생각하시죠. 이 정도 되면 제가 한 거랑 거의 딴 분이면 다 했다고 할 겁니다. 근데 뭐 하여튼 제가 이끌었는데 어떠한 실마리의 끝은 내밀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 저희가 역사 유치도 제가 윤건영 실장하고 계속 제 1년 후배고 한 23년 전부터 친해가지고 잘 압니다. 해서 역사도 유치했는데 전 이게 되게 중요한 변곡점으로 갈 것 같거든요. 이 국제테마파크가 있으면 그 옆에 저희 공용할 화석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저희가 무언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뉴욕하고 워싱턴 간 것도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거기에 무언가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저희가 제부도가 있고 제가 강력하게 미는 건 100mm입니다. 이미 너무 특정한 데만 민다고 하지만 제가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고 얼마 후에도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글로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청와대 비서관이 2번이나 왔고 청와대 사회적 경제 비서관도 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촌계에 대한 회의도 거기서 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에서 우리가 한번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적 경제를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냐 사회적 기업이냐 뭐 협동조합이냐 이런 마을기업이냐 이렇게 틀에 넣어요.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가치를 널리 이롭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최선도에 되는 게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제가 유럽이나 사회적 경제를 다니면서 100mm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거로 성공시킨 사례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4차 산업화 연관시키고 관광벨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궁평지 솔밭 이 솔밭에도 이미 제가 이건 국장단 회의에 지시한 건데 우리가 거기에 200~300억 들여서 그게 저희가 매입 금액만 지금 700억 들여서 매입했거든요. 추가로 더 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여기다가 몇백억을 줘서 뭘 줘도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CS에선 반드시 실패합니다. 해서 여기도 국제테마파크 유치처럼 여기 뭐 200실이나 300실을 져서
묵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과정은 좀 필요하겠죠. 공론화도 필요하고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그러면 서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자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부도에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백미리에서 체험할 수도 있고 이런 벨트를 같이 2026년에 국제테마파크가 되면 같이 조성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딱 뭐 제 말처럼 쉽진 않아서 그냥 조감도 수준입니다. 지금은요. 네, 다음 질의하실, 네. 네. 예, 국민일보 강익정 기자입니다. 시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화성시는 국민주권에서 주민주권으로 상당히 넘어온 것 같아서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님께서 상당히 5급 개방직을 확대하시려고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좀 논리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5급이라는 것은 기초지자체에서 꽃 중에 꽃인 그 직급이고,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해서 그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예측 가능성, 내가 9급에서 와서 쭉 하다 보면 5급에 갈 수 있다는 이런 예측 가능성에 좀 반하고, 또 하나는 5급은 또 전문성이 있어서도 상당히 업무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도 지금 나름대로 그걸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도 그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국민주권을 넘어서 주민주권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랑 맥이 같습니다. 왜 같냐면요. 저희 화성시가요, 20년 전에 인구 18만이었습니다. 지금 외국인 포함해서 83만입니다. 60만 명이 늘어났어요. 저희 공무원 수가 아까 제가 취임했을 때 1,800명인데 지금 2,500명입니다. 금년하고 내년에요, 화성시에서 국장님이 14분에서 15분이 승진하시고요, 5급이 60명이 승진합니다. 이런 지자체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화성시에서 어떠한 특정한 과를 만들었어요. 마을 만들기 과를 만들었다면 과연 과장님들이 마을 만들기에 신경을 써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 저희가 사회적 경제 담당관이라 사회적 경제과가 생겼거든요. 이분은 사회적 경제를, 화성시에서 제가 사회적 경제 과장님을 공모할 테니 신청해라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사회적 경제를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발용직을 이번에 9개입니다. 이건 제가 시장 되기 전에 개발용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임명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기 언론사 분들이라 다 뒤져서 아시겠지만 감사관 저랑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전 저랑 아는 분들을 임명하지 않아요. 제가 화성에 온 지가 불과 이제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학연, 지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화성에요. 얼마나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냐가 중요하지, 과연 80만의 시민은 공무원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공무원들의 꿈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성시장이 시민한테 신뢰받기 전에 공무원한테 신뢰받는 시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시민이 욕하고 불통이라 할지라도 과연 저는 1년 동안 시민들이 불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저는 소통했다고 스스로 장담합니다. 외부의 인사청탁 철저히 막았고요. 다 이건 뭐 언론에 계신 분 다 아실 겁니다. 이미 공무원들부터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올라갈 수 있구나 하는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발용지기를 제가 9개를 만일 다 채운다고 해도 공무원분들이 50분 이상의 과장이 승진하십니다.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이렇게 드립니다. 본인이 도덕적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 잘못된 건 제가 100% 맞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이게 진짜 화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닌지는 그 과에서 고민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개방형직이 9개를 밖에서 채우더라도 이거는 공무원들 순위에 있어서 언젠간 다시 공무원을 돌려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영원히 개방형식으로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금년 내년에 너무 많은 분을 승진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승진 순위에다 보면 이런 분이 승진해야 될까 싶은 물음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기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개발형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5명을 이번에 승진시켜야 되는데 진짜 공무원으로부터 존중받는 분이다 하면 100% 5명 저는 공무원 중에 승진시킨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벗어났을 때에는 저는 밖에 분을 2년간 개발형직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공무원 중에 역량을 갖추신 분이 있으면 그분이 거의 과장님으로 가시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의요. 네. 권 대표님. 예, 충분뉴스 권유석 기자입니다. 오늘 취재 자료를 보니까 지역위원들이 12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위원들 자격을 보니까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자료 보면은 여기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청소년들한테 어떤 좀 가려움 점이 없는지, 그래서 이분들 청소년도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데서요, 그 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번 모집에는 청소년까지 싹 초등학생까지 포함할 계획입니다. 네. 이미 그렇게 방침을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스프라이즈 뉴스 정명달 기자입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서 또 말씀을 하셨지만은 시장은 방향성을 정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님 말씀 중에서 아까 공약 이행 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시민들의 소리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거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약 이행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지표가 방향과 목적이 없으면 이게 시정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발전의 방향성이 이게 허물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부터 철저히 시장을 연구소 만들어서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행 법의 한계 때문에 이 정도 시장 나오려면 자기가 한 5년 정도 연구소 만들어서 직원 한 20명 갖추고 연구해서 공약 내야 제가 볼 땐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처럼 제가 공약 이행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 이유를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요, 제가 어떠한 공약을 내도 이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아라고 하냐 어라고 하냐예요. 제가 예를 들면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이런 환경을 만들겠다 하면 그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제가 공약을 낼 때는 화성시 전체 유치원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이 공약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우리가 유치원 애들 방과 후 돌봄 하면 한 군데만 줘도 공약이 이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아까 공약 이행률이 중요하지 않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를 충분히 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노인 치매 안심원 도시를 만들겠다 하면 치매 안심센터에서 그 동네 몇 명만 가면 공약이 이행된 것도 되더라고요. 이러한 말씀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보편타다고 서로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천상 시간이 흐르면 제 느낌상 1년 되고 제가 6월 며칠 날 한번 국별로 쭉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 공약이 그냥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다른 도시도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게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낼 때의 공약의 마인드였는지는 제가 물음표가 있어요. 왜? 제 공약을 보면서 제가 하려는 마인드가 아니란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함께 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해서 지역아동센터 시립화를 얘기를 했는데, 그저께 제가 봉담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는데 그냥 공약 이행한 거에 불과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과연 지역의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일까에 제 스스로 이건 아닌데 싶고 왔는데, 이런 의미에서 아까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떠나서 아까처럼
다른 기자님이 아까 질문했지만 서해안 관광벨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러한 방향성은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수치화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느낌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기 넥타임에 네. 네, 티브로드 수원방송 김성원 기자입니다. 아까 서해안 관광벨트 말씀하셨는데요. 국제 테마파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장님이 보시는 전망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기대하시는 바 지원 방향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동탄 병점 간 무정차 버스가 이용객이 없어서 애물단지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병점 향남 간 버스도 신설이 됐고 남양 병점도 추가할 예정이신데 만약에 이렇게 이용객이 계속 없다면 예산만 낭비가 된다는 얘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이 있는지도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무정차 버스 이미 남양에서 병점도 생겼고요. 그 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이동권을 보장한 측면에서 화성을 하나의 시로 보지 말고 다르다고 보면 이동하는 간에 기존의 향남 친구들이 지난번에 제가 학생들하고 면담을 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UNI 센터를 가려면 어떻게 가려면 향남에서 수원역을 가서 수원역에서 다시 전철을 타고 병점역에 옵니다. 이게 현재 대부분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도시로 하면 거점을 정해서 거점과 거점을 시외버스 개념으로 생각하고 버스 요금을 하자. 근데 그걸 제가 아까 행정을 몰라서 착오였어요. 왜냐면 버스가 쓰지 않으면 그리고 중간에 정거장을 넘어가면 광역버스로 계산해서 버스비가 2,400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공약을 할 때는 1,100원에 운영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천상시에서 보조금을 더 줘야 몇 푼 안 되거든요. 근데 법의 한계가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격을 2,400원을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동탄에서 거기 가는데 2,400원을 내야 되냐는 문제가 또 있는 거죠. 별 큰 차이도 없는데. 이러니까 사람이 적게 타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병점을 중심으로 트라이앵글처럼 짜고 향남에서 동탄까지, 향남에서 남양까지, 남양에서 동탄까지 바로 가는 이러한 피라미드 이런 시스템을 짜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탄 같은 경우는 주차료를 올리겠다. 이런 안이 있어요.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적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현재 저희는 9월까지 현황을 파악을 해서 현재도 대안 노선은 이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을 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봐야 된다. 한 달 보고 하는 건 빠르다. 해서 3개월 정도 저희가 7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전체 운영을 보고 지역 차이가 됐든 아니면 이러한 간담회가 됐든 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면 추가 정거장을 만들거나 이러한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제 테마파크랑 연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제 테마파크에서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재 국제 테마파크랑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왜냐면 그게 어떠한 거 인허가에서 며칠만 늦어져도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 거를 기대하냐는 저는 이렇습니다. 안산선이 생기면 거기 26분 정도면 거기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 테마파크의 규모는 우리가 다른 데로 비교하기보다 에버랜드랑 비교하면 에버랜드 놀이동산의 3배 규모입니다. 규모가 딱 3배 될지 모르겠지만 에버랜드 놀이동산의 설치비가 한 3,2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놀이동산 설치비만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특급 호텔을 포함해서 호텔 6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국제 테마파크는 신세계에서 많으면 1년에 1,500만 명이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예측 능력은 저희보다 신세계가 훨씬 높을 겁니다. 신세계에서는 상당히 큰 4조 5,700억